박인성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말씀 듣지 않으세요? 저요? 네. 예전에 최주봉 아들 닮았다는 말 몇 번 들었었는데. 작가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미술하는, 예술하는 박인성 작가입니다. 박인성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은 뭐뭐뭐다.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인류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역사와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중에 역사 철학을 제외하고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이다. 왜요? 그냥 제가 하니까요. 이런 거 좋습니다. 뭐 역사와 철학의 중간 지점쯤에 서 있는 게 미술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도 현대 미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네, 그런 생각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주 제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 이번 전시 중에 메인부터 같이 보면서 네.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리즈를 꽤 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이상 발굴이 안 될 것 같은 시리즈는 폐기하기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 비직이라는 단체전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애들은 이 캔버스 작업과 이 조각 형태의 어떤 인스톨레이션 이 작업들인데요. 네, 그 마띠르 재료가 되게 독특해 보여서 네.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재료로 쓰셨죠? 마띠르는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쓰고 있는 주 재료는 아날로그 필름이에요. 아날로그 필름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고 그거를 크든 작든지 여러 레이어로 인화를 해서 그거를 콜라주해서 그 위에 네네. 이제 복시 레진을 사용해서 네네. 접착제 겸 그 다음에 아주 투명한 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작품도 특별히 제가 원하는 비례로 캔버스 비율을 조금 조정해서 캔버스를 따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또 인화된 필름이 프린트된 종이를 콜라주하고 그 위에 다시 레이어로 레진을 사용해서 올리고 다시 뭐 부차적인 물감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물리적으로 터져나가는 필름을 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불특정하게 생기는 어떤 막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막이 올라간 상황에서 마지막 레이어 위에 올라가는 물감이 만들어내는 어떤 아주 얇은 뎁스를 통해서 생기는 그림자 네. 구현하고 싶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에 따라서 그림이 걸리는 장소에 따라서 그 그림이 얼마든지 달라 보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져나가는 이런 화면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이 투명한 막이 만들어내면서 지금 여기 최종적으로 올라간 밑에 깔리는 옅은 그림자 같은 것들이 저 표현과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로 작용하는 어떤 이미지와 그 다음에 저 색깔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레이어층을 조금 더 분할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야기하는 뭐 3D 체험, 가상 4D 체험 이런 네. 것들을 2D 위에다 구현을 하고 그 구현된 거를 다시 한번 3D 조각 형태로 만들어내면 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2D, 3D, 뭐 4D, 아날로그, 디지털 막 혼재되어 있는 어떤 시대상을 네.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작업했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한 거네요. 그러면. 네, 제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지금 네. 이 시기에 살면서 가장 겪고 있는 혼란이 그거거든요. 저는 사실 아날로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네. 지금도 디지털 카메라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 카메라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근데 아날로그 카메라로 필름을 사용해서 아날로그 카메라로 촬영하는 걸 여전히 좋아하거든요. 현상하고 인화하고. 근데 시대는 이제 제 생활의 거의 99.99%는 전부 디지털이 문명화돼 있죠. TV부터 핸드폰, 스마트폰, 그 다음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날로그를 유지하는 거는, 아날로그적인 어떤 문화 감성을 유지하는 거는 사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어떤 취미에 가까운 거죠. 근데 21세기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시대, 특히 한국이라는 급변하는 트렌드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는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네.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조형도 네. 다양한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장르 안 가리고. 그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이 작품은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새로 시도하는 조각이 새로운 형태인데, 조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 조형. 입체 작품, 뭐 입체 이렇게 작품. 입체 작품, 입체 설치. 네, 입체 작품 이렇게 될 건데, 이번에 특별히 김석영 그 금속공예
건축가와 함께 콜라보해서 만든 콜라보네요. 거예요. 네, 밑에 이제 네. 기단부를 김성경 금속공예가 분이 콜라보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 위에 제가 이번에 새로 시도한 입체 작업을 올린 건데 이 입체 작업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종이 이건 사실 2019년에 제가 제일 처음 귀국해서 했던 첫 개인전에 사용했던 작업의 일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걸 2019년 이후에 전시가 끝난 후에 작업실에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걸 다시 꺼내서 해체하고 망가뜨리면서 새로운 입체 작업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소회로는 이 작업을 하면서 2019년에 나와 2024년에 나는 그대로인데 내 안에 뭔가는 바뀌었을 것이니까 내 작업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개인적 소회를 담아서 작업을 하기도 했고 네. 한편으로는 어떤 디스커버리하는 사진이 갖고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목적성이 어떤 기록이고 저장이잖아요. 네. 아카이빙이잖아요. 근데 네. 그 아카이빙이 저는 완전하다고 믿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사진은 메커니즘을 알면 알수록 사실 현실과는 그다지 현실을 담아내는데 그다지 유용한 도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진, 뭐 동영상은 또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하죠. 사진은 완벽한 기록, 완전하게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번 요런 일부 노출되고 일부는 잠겨지고 혹은 일부는 깨지고 일부는 뭐 또 다시 뭐 제대로 복원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류가 역사를 써내려가고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하나의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새로 시도를 해본 작업이에요. 독일 유학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네. 작품이 많이 바뀌었나요? 그쵸. 해던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짧게 있었진 않고 그래도 한 8, 9년 정도 오래 있으니까요. 계셨네요. 사실 머리 털 나고 그리고 뭔가 제가 스스로 뭔가를 의지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군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은 독일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원래 한국에 있을 때도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를 계속 사용했어요. 취미처럼 많이 썼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은 그때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일찍부터 필름 카메라는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어서 많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독일은 아직까지 그런 문화나 어떤 기반 시설 인프라들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인쇄술의 본고장이죠. 유럽에서. 뭐 인쇄술은 우리나라 발달. 직지가 더 빠르니까. 저도 그거네. 예. 예. 보급화를 제대로 시킨 게 그렇죠. 유럽이니까. 우리나라는 아날로그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향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 네.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우리나라는 개발하기 바빴고 일부의 일부의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만 어떤 고급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향유하고 놀았는데 유럽은 일찍부터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부터 8mm나 슈퍼 8mm 같은 홈비디오 카메라를 일찍부터 아날로그 문화로 향유하고 즐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직까지도 기반 산업들이 조금 남아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영화 필름을 현상할 수 있는 현상소도 베를린에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었고 비용이 많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데를 견학하고 그런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아날로그를 가지고서 뭔가 더 한 발 더 작업의 소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약간 더 시대를 역행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유니크함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독일을 선택한 이유. 아니요, 독일은 사실 그것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고 네, 독일은 뭐 경제적인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근데 저는 독일의 철학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철학적으로? 네. 그래서 뭐 딴 데 가자니 뭐 사실 썩히 막 땡기는 데는 없는데 네. 독일 철학자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거기에 뭔가 원류적인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네. 한국인이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독일을 크게 고민 안 하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백남준 선생을 너무 좋아했던 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요. 네. 그럼 독일 고전 작가 중에 네. 되게 영향을 받거나 인상적인 작가가 있었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고전 작가는 네, 별다른 감회가 없었고요. 고전은 저는 사실 한국에서 나온 대학교가 갖고 있었던 어떤 사실적인 어떤 구상적인 페인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흥미를 못 느꼈어요. 일찍부터. 네네. 그래서 아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반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를 그린다는 행위가 왜 필요하지? 네. 지금 뭐 이 시대에 동영상도 그쵸. 사진도 네. 재현이 필요하면 재현수를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고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매체나 도구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회화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메리트? 그런 게 뭘까라는 걸 반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다녔던 학교에서는 약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화가 혹은 예술가라는 그런 뉘앙스의 교육도 있었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오히려 아니야 그런 거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도구나 방법은 그냥 부차적인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체화하고 그 실체화된 아이디어를 어떻게 작업으로서 구체화하는가가 저한테는 더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도 그런 사고 구조는 여전히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뭐 설치도 하고 목공예도 하고 뭐 영상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특별히 가리지 않고 뭐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독일에서는 더 독일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사고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사고가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백남준 작가 말씀하셨는데 독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인지도가 높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들었어. 우리나라 문화가 갖는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 없으면 외국에서 인기 많잖아요. BTS도 그렇고 네. 남준 파이크도 그렇고 하나 에피소드가 재밌는 여담인데 제가 처음에 독일 간 지 얼마 안 돼서 학교 들어갔었을 때 미디어와 관련돼 있는 흔히 우리말로 하면 마이스터 같은 그쪽에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어떤 본교육 말고 코스 같은 교육들을 많이 거기 독일 학교 시스템이 운영을 하는데 걔네들은 다 백남준 선생을 다 알아요. 네. 미디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미디어 쿤스트에 미디어 아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그때 걔네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백남준 선생 이야기가 나오고 뭐 빌비올라 이야기 나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남준 파이크라고 발음했어요. 네. 그러니까 PAIK니까 독일 말로 하면 남윤 파이크가 되거든요. 네. 남윤 파이크라고 했더니 걔네들이 깜짝 놀라면서 너 남준 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은 쟤네들에 맞춰서 인터내셔널하게 이름을 맞춰주려고 하는 저 스스로 뉘앙스가 있었는데 걔네들은 그렇군요. 오히려 백남준은 코리안이고 아시아 사람이니까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게 맞지. 남준 백이 맞는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여서 네. 한국에서도 남준 파이크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백남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파이오니어적인 어떤 예술 경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아직까지는 글쎄요 한국보다는 유럽에서 좀 먼저 알아보는 성관이 아직까지는 있지 않나? 그 생각은 간혹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좀 또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는 참 뛰어난 작가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네. 독일에 있을 때도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이론적 층위를 여러 층위로 레이어드하고 그 층위를 마지막으로 종합하려고 초질관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어떤 소양하고 있는 나라의 작가들은 한국 작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작업에 대한 태도 여부를 떠나서 그냥 작업이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의 구조, 그다음에 그 구조가 갖고 있는 연결성, 그 다음에 그 연결성으로 비롯한 작가와 그 작업과의 필연성,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다고 느껴지는 작가들은 대부분 한국 작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나서. 네. 그런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그런 동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죠. 태도든지 아니면 발상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저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럼 한국 미술계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그거 뭐 알아서 하겠죠. 저는 제 거 하기도 바빠가지고 미술계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후배들, 이제 작가 데뷔하는 분이나 작가 지망생들이 이러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뭐 할 만큼 대단하지도 않아서. 되게 겸손하시네요. 근데 그냥 예전에는 한 번씩 학교 강단에도 섰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어떤 학생들한테 제가 주로 하던 말은 그거였어요. 그냥 뭐든지 다 떠나서 연결이 자연스러운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결이 자연스러운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예술가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서 예술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예술적인 행위가 그 예술가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면 필연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예술은 필연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작가가 그 행위를 왜 하는지,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가 필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 저는 한 번 더 그것이 필연적으로 좋은 예술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신이 하는 행위가 너무 너무 인위적이거나 너무 억지스럽지 않다면 그것이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저희 구독자들이 대다수가 미술을 되게 사랑하시고 전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무거운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중들에게 네.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예술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글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대중들은 컨템포러리 아트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고 네. 그래서 아트페어 보면 가벼운 거 되게 좋아하는 네, 네, 네. 그게 너무 갭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벽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대미술이란 말을 전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네, 네. 뭐 그냥 동시대 예술이란 말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네. 인간은 동시대를 사니까 당연히 동시대 그렇죠. 예술일 수밖에 없는 그냥 미술은 혹은 예술은 네. 예술이 하는 가장 적확하고 좋은 기능 중에 저는 하나는 뭐 작든 크든 어쨌든 짧든 길든지 간에 그거를 감상하는 사람과 제작하는 사람이 그거를 매개로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왜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술이라는 게 애초부터 존재하는 목적은 사실 주술적인 거였으니까 그 네. 주술의 목적은 사실 커뮤니티를 안정하거나 커뮤니티를 좋은 방향으로 리드하기 위해서 그 어떤 주술적인 행위에 흔적이 남은 게 미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 미술도 이 미술도 지금의 존재한 이 미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술이 어렵죠. 때로는 너무 어렵고 저한테도 어려운 예술도 있고 아직까지도 공부해야 될 게 많고 또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을 뒤틀어야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예술이 저한테도 여전히 많고 네. 그러니까 예술은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구조를 지녔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면 아까 서두에 제가 인류한테 가장 중요한 학문은 역사와 철학이라 그랬는데 그거 이외에는 다 분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이어줄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술이기 때문에 그 예술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 다분히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노력이 무슨 수능 공부하듯이 머리에 띠 두르고 골방에 박혀서 막 공부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를 표현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의 어떤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공부로 삼고 이 행위 자체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저는 예술품 혹은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가지고 약간 이야기하는 게 또 재미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네. 그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인사드려서 좋고요.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일단 예의 바르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떻게 제가 제 예술적인 생각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혹은 어떻게 제 작업이 더 발전해 나갈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항상 어딘가에서 보면 이 작가는 좀 눈여겨볼 만한 혹은 이 작가의 작품은 한두 번 더 뜯어볼 만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작업을 잘 해볼게요. 작가님 강의 오랫동안 하셨나요? 아니요. 말씀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요, 잘렸어요. 네. 잘렸다고요?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를 네.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원래 계약은 3년이었는데 3년 다 안 쓰시더라고. 아 네. 그렇군요. 네, 덕분에 아주 작업을 해서 오히려 네, 더 열심히 잘 했죠. 할 수 네, 있게 네. 됐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인성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현수입니다. 혹시 허세미술관 보신 적 있나요? 죄송합니다. 처음이어가지고. 저는 작가님 작품을 많이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트페어 작년에 학구제 부스에서 네, 맞아요. 그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학구제 일을 한 지가 꽤 오래됐죠. 한 7년 정도 된 네네. 것 같아요. 작가님을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업이 이제 레진으로 평면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요. 레진으로. 대학 졸업할 점에 평면 작업인데 다른 작가들이 하는 평면과 차원이 다른 나만의 어떤 평면 작업을 할 수 없을까 했던 고민들이 레진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왜 레진을 선택을 했냐면 레진의 어떤 투명성을 이용해서 투명성이요. 평면인데 평면 안에 공간이 보이지는 입체적인 구조를 갖는 그런 평면을 만들고 싶다. 평면을 새롭게 보는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서 시작되었던 거고 이 현대 미술에서 이제 소위 이제 서구 모더니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평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 평면성들이 그런 그 평면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계속된 과정들이 결국은 프랭크 스텔라를 거치면서 평면이 결국은 입체로 뛰쳐나오거든요. 네. 저는 그게 아니고 평면 안으로 공간이 들어가는 입체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공간이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반대로. 그렇죠. 네. 표면은 매끈하게 평면이지만 시각적으로 돌려보면은 네네. 입체적인 공간 구조를 갖는 그런 평면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작가님 작품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아트페어에서도 네, 전에 전시 때도 그렇고.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네네. 선 안에 또 다른 선들이 계속 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들은 뭐냐면은
이 대개 이 선들이 이제 10개 정도의 레이어를 갖고 네. 그게 쌓여 올려진 것들이죠. 제가 왜 그러니까 선 가지고 이 작업들을 했냐면은 선을 계속 쌓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쌓여왔던 구축되었던 그 과정들 그 네네. 공간 그대로 그러니까 보이지다 보니까 네. 결국은 평면인데 시각적으로는 이 안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선으로 그러니까 작업을 했던 거고 그런 입체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작가님이 추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제 작업들 전체적으로는 색면이 굉장히 강하죠. 네, 강하지만은 그 제가 원하는 작업의 목표는 색이 아니고 색을 포함하고 있는 색선의 어떤 기둥들을 안고 있는 공간. 공간이요. 그러니까 무한의 어떤 절대 공간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축할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선들은 색선들이죠. 그 빨간 선의 선으로 그었던 파란 선이었던 그 선들이 모여가지고 색면을 이루고 있는데 그 색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본능적으로 색의 이끌림에 의해서 화면 안에 다가오게 하는 장치였고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 색선으로 나타나고 또 색선을 더 다가가게 가서 보면은 색선 안에 또 다른 색선이 있고 하는 그런 무한의 어떤 공간으로 빠져들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색선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들을 담고 있는 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네. 그 절대 공간 그러니까 저는 그걸 현이라고 그러는데 네. 현의 공간을 구조화시키고 그림으로서 만들어서 제시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작가님 작품을 어떤 뉴스 기사로 봤을 때 네. 단색화로 분류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색 자체로 이제 색면 자체로 단색으로 보이다 보니까 단색화라고 그러니까 구분인데 저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그분들이- 궁금했어요. 작가님의 저는 네, 그 솔직한 생각. 다른 분들이 이제 단색으로 봤던 단색조 회화로 봤던 어떤 식으로 봤든 제가 추구했던 그 과정들은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단색화의 어떤 그 발전 과정의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 출발점이 거기와는 다르지만은 그거는 관객의 몫이고 기자들의 다른 분들 보는 분들이 단색화로 이야기한다면은 거기에서 굳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서면은 이 단색화가 이루어왔던 이론적인 베이스라든지 철학적인 기초가 저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다르다.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어. 그렇군요. 그럼 작가님의 작품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 건가 그런 걸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염두에 두시는 게 네. 지금 이 작업들은 지금 이제 그 레진으로 기초했던 이 작업들이 이제 보였지만은 또 다른 작업들은 평면 캔버스로니까 작업들이 나오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 작업들은 이거보다는 화면이 굉장히 커지고 결과적으로 그것도 그 무한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공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현의 공간이라고 그러지만 그걸 좀 더 다가게 그림으로 다가오는 회화로 다 끌어내린 그 단어는 여백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백 회화를 더 본격적으로 이제 평면 회화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준비하고 또 이게 다른 버전으로 3차원 공간에 설치 작업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 화면에 있던 이 선들이 이 공간의 3차원 공간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작년에 어떤 아트조선에 전시할 때도 그렇게 설치를 했었고 네. 올 이제 10월에 있을 이스탄불 개인전 때도 빅기둥이라는 이름으로 네. 설치 구조물로서니까 동경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작업 하나, 레진으로 하는 이 작업 하나, 그 다음에 캔버스 작업 하나, 네. 공간을 지배하는 이제 3차원 공간으로 나오는 설치 작업 하나 세 개가 작업의 주축을 이룰 것 같습니다.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자질. 저는 첫 번째는 그 독창성이라고 생각해요. 작가의 고유한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작가만의 자기만의 어떤 색깔, 자기만의 어떤 가치, 자기만의 생각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작가에서 첫 번째 덕목은 독창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가 저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다른 작가들한테 그런 작가들을 보면 가장 존경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은 작가님이 있을까요? 아니면 되게 존경하는 작가님이라든지. 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절대 공간, 현의 공간이라고 했지만은 현의 공간을 저한테 가장 강렬하게 보여줬던 분은 원나라 예찬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원나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동양화에서 보면은 작은 이미지가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든지 나머지는
절대적인 여백이 넓게 차지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분이 보여줬던 회화는 그야말로 절대 공간, 절대 가치를 구축하는 현 자체를 목표로 삼았던 작가로서 예찬 작가를 첫 번째로 꼽고 그다음에 로스코 마크 로스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로스코 같은 경우는 그 회화가 뭔가 그야말로 시적인 울림을 줄 수 있는 그 회화가 어떤 건가를 보여줬던 생명, 그 자체로서 색의 힘으로서 회화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울림을 우리에게 주었고 감동을 주는 로스코는 저한테 굉장히 그 많은 울림을 줬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스케일이거든요. 스케일이요. 엄청난 네. 화면에 대형 화면이면 저는 그 로스코의 스케일을 보면서 제가 그 로스코와는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 거는 화면의 크기로서의 스케일이 아니고 저는 깊이로서의 스케일을 만들고 싶었던 깊이로서의 스케일이요. 네. 그런 거였고 그 우리나라 이제 작가는 그 위에 윤행건 선생님이 있었고 그 윤행건 선생님의 어떤 작업에서도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는 최명영 선생님 네. 굉장히 존경하고 또 많이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그 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매체가 이렇게 발달하고 있지만은 네. 작품은 직접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현장에서 직접 작품과 직접 대면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 과정에 그 그림만큼에서 느껴지는 감동이라든지 울림은 매체로서 도저히 그러니까 평가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전시장을 다니시고 작품을 직접 보면서 많은 보이지 않는 그 저는 전시장 안에 있는 그 공기마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기까지요. 네. 그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서 느끼고 결국 우리가 눈을 통해서 작품을 보지만 눈이 볼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작품 앞에 섰을 때는 눈을 벗어나는 가슴에 울리고 있는 그런 감동을 충분히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허세 미술관에 그러니까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은 더 많이 미술관 아니면 갤러리를 찾아서 작품을 직접 보면서 많은 감동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그 이제 작가 지망생들 혹은 시즌 작가들 작가의 첫 번째 덕목은 자기만의 것, 자기만의 세계를 보일 수 있는 작가였으면 좋겠다는 거고 작가의 저는 성공의 척도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 색깔을 보여주지 않으면 작가로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어떤 색깔들,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 노력하는 후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언제나 그러니까 선배 아니면 동문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 후배님이지만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언제든지 저는 존경하는 선배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멋진 마인드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면희 작가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허세미술관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네, 작가님들은 안 보여요.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페인팅 작업하고 있고요. 네. 요즘은 블랙 시리즈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블루 시리즈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양화 베이스인가요? 아니요, 서양화 베이스입니다. 근데 네, 그런 말씀 네. 많이 들으시죠? 네. 추구하는 게 약간 한국적인 거 그런 것도 네, 있죠? 근데 예전에는 되게 한국적인 정체성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생각을 더 많이 했는데 네네.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네. 오히려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회화 자체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아무래도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정체성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 작업은 1000번의 숨이란 작업이거든요. 1000번의 숨이란 작품. 네. 근데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어두운 밤바다를 걷다가 멀리서 본 밤바다는 까만 종이장처럼 얇아 보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감춰졌던 파도 소리와 울림과 이런 게 합쳐지면서 깊은 깊이감을 드러냈거든요. 그 얇기도 하지만 깊기도 한 네. 그 검은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파도 느낌도 있네요. 네, 처음 작업은 오히려 파도 이미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파도 이미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얇고 깊은 그 간극. 처음에는 죽음과 삶 중간쯤 어디쯤인 것 같기도 했고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 어디쯤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지금은 파도의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그 중간 어디쯤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파도와 어디 중간이요? 그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디 사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요? 그 검은 바다가 얇기도 하고 깊기도 한 그 간극이 되게끔
큰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디쯤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그럼 일단 바다를 표현한 작가님이신가요? 네, 초창기에는 초창기 바다에서 네, 시작이 네, 됐고, 맞아요. 지금은 뭐 물질적인 게 아닌 그 무언가 파도 이미지보다는 좀 더 정신적인 것에 정신적인 집중. 거에 작가님이 평소에 좀 존경하거나 영향받은 분이 있을까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저는 윤영근 작가님을 아. 되게 존경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작품이 가장 가치 있을 네. 때는 그냥 작품 안에 이렇게 앞에 섰을 때 네. 울림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좋은 작품이란 건? 네, 좋은- 네네. 그래서 뭔가 표현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앞에 섰을 때 저 종소리처럼 저기 지금 종소리가 들리잖아요. 네네. 빵 하고 치는 그 순간이 아니고 네. 빵 한 다음에 그 파동이 느껴지는 그 네. 울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윤영근 작가님 작품에서 네. 그런 걸 느끼고 또 제가 작품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도 어쩌면 그 지점인 것 같아서 작가님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평소에 작업할 때? 작업을 해요. 네네. 캔버스를 놓으면은 하얀 캔버스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겁이 나서 못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작업을 한번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엄두를 못 내고 계속 앉아 있다가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붓을 들고 네.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일정한 시간에 작업을 하시나요? 되도록이면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작업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제 작업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1부터 10까지 이렇게 프로세스를 하면 10 하고 완성 이게 아니고 네. 처음에 붓으로 몸을 무작정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우연적인 어떤 효과가 생기면 거기서 다시 작업이 시작이 돼요. 아, 네. 우연적인 거? 네. 파도가 우연적이니까 이미. 그죠? 그쵸.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다 제가 의도한 이미지라기보다는 그냥 캔버스를 이렇게 들기도 하고 물감이 흘러내리기도 하면서 계속 우연을 만나요. 네. 그러면서 그 우연을 통제하기도 하고 그 우연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그 과정이 제 마음이랑 만날 때까지 이 작품이 계속 우연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네. 그 과정이 저에게는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되게 그 순간이 재밌기도 해요. 이 재료가 토너랑 알코올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토너랑 알코올이요? 네, 그래서 이게 결합이 약간 네. 따로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것도 제가 약간 우연적인. 우연적인 걸 일부러 찾아가지고 네네. 이 재료를 석판화를 하면서 이 재료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이 우연적인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캔버스에 다시 옮기게 됐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날 건지에 대한 그런 염두에 두는 게 있을까요? 염두에 드는 거는 네. 저는 제가 변함에 따라서 작품도 계속 변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1000번의 숨이란 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네. 그게 하나의 숨이 될 수도 있고 숨이 아니면 어떤 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호흡이요. 호흡이죠. 네. 호흡. 네. 이 호흡은 1000번의 숨을 하고 들이마셨을 때의 작품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약간 도 닦는 기분인. 맞습니다. 정신 수양 하시겠네요? 네.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1000번의 숨을 표현하고 있지만 네. 그 숨이 스치듯 가벼운 숨이 될 수도 있고 네. 한 모금 숨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좀 더 가벼워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작품은 어떤 분들과 어울릴까요? 내 작품 잘 맞을 것이다. 그런 거 있나요? 참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몇 분 뵀는데 네. 제가 되게 좋아하고 싶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존경할 만한 성품을 지니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냥 아무나 그림 사지 말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뭔가 일하다가 인격적으로 아니요 일하다가 네. 집에 가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 그림 보면서 네네. 그냥 몇 초가 됐든 몇 분이 됐든 그냥 차분히 앉아서 1000번 숨을 쉴 수 있는 분. 그냥 한번 네. 오늘 하루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번 몇 초만이라도 삶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은 네. 제 그림이 그런 곳에 걸리면 되게 감사할 때요. 정신 수양이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좋은 그림이겠네요. 그러면. 정신 수양이 잘 되신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괜찮죠. 이 인터뷰 괜찮죠. 아니 근데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네. 너무 솔직한 대답을 제가 네, 제가 원래 프리토킹을 추구해서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
우선 전시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30대부터 그냥 1년 1년 버티면서 작업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네. 전업 작가로 한 몇 년 차시죠? 전업 작가라고 부를 수 졸업하고- 있는지는 네네, 있지만 네. 그래도 30살부터는 작업을 계속 전시는 했지만 그때부터 1년 1년 그냥 버티는 심정으로 전시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버티는 심정으로. 근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네. 너무 쉽진 않아서 네. 1년 1년 그런 생각으로 힘들었다면 지금도 역시 버티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전시를 하고 있지만 힘든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작가고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고 그때보다는 조금 희망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아, 그렇군요. 그 인사말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심플하시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면희 작가님이셨습니다. 이영백 작가님이십니다. 아, 카메라구나? 네네. 호세미술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제 후배님으로 알고 있는데 최금수 대표. 아, 금수형? 네, 후배. 금수 나오죠.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 아, 어릴 때 맞았다고. 뭐 미술부 후배니까 당연히 맞았죠. 옛날에는 뭐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걔는 내가 맞은 거야? 반도 안 맞았어. 그러세요? 아, 옛날에? 아, 그렇군요. 반에 반도 안 맞았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옛날 선생님들 보면 맞고 컸다고 해. 그게 약간 그 일본식 그쵸. 예, 예, 그래서 예. 교복 까만 거 입을 때니까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미술이 이렇게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깡따고라고 그러나 약간 운동부 스타일로 그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맞았어. 고등학교 미술실 갔더니 형들이 중학교 1학년이면 진짜 얼마나 요만하잖아. 네. 그런 애들을 그때부터 패고 근데 뭐 그냥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게 미술하는데 도움 안 됐겠죠? 딴 건 모르겠는데 네. 뭐라고 그러지? 폭력에 뭐라고 그러지? 약간 저항력이 생겼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또 예술적으로는 뭔가 모티브가 될 수 있나요? 예술 글쎄 대학교 때 네. 그게 이제 그런 폭력의 역사가 대학교 때까지 있어요. 아, 그때도요?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러나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내 2년 선배들, 3년 선배들이 이제 복학을 하는데 그 형들이 이제 광주 항쟁 때 고등학생들이야. 아. 내가 중학생이고. 네, 그러니까 센스분들이네. 거칠지. 네. 형들하고 이제 술 안 먹으면 좋은데 술 먹으면 이제 막 난리가 나고. 네. 그러니까 되게 지금 같으면 난리 날 다 깜빵 가야 될 사람. 폭력이 익숙했었어. 너무 익숙해. 맞고 싸우고 뭐 술도 막 이상한 데다 먹이고 막 신발에 따라 먹이고. 이걸 자기네가 폭력이라고 몰랐으니까 네. 했겠죠? 물론 저도 옛날에 뭐 최금수나 이런 애들 팔 때 폭력이라고 편집 안 해도 생각 되나요? 안 했어. 교육 편집 안 해도 되나요? 해도 돼. 근데 최금수는 걔가 미술부 부장이었었는데 옛날에 후배들을 내가 먼저 애들을 패자 뭐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냐면 내가 너무 많이 맞았기.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맞기 시작했지만 나는 중1 때부터 맞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동기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되게 나약했던 애들이 네. 언제나 폭력적이었어. 아, 나약했던 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네 어디 가서 맨날 맞고 오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돈 뺏기고 오고 이런 애들이 이제 막 그랬고 금수 때는 금수가 뭘 잘못해서 맞은 적은 없지. 워낙 성실했으니까. 근데 이제 금수 대표는 동기, 작가님 되게 좋아하세요. 금수 동기 동기들. 두 녀석이 있는데 아주 학교 가면 그 전광판이 아니지 이렇게 게시판에 무기죠 막 우리 후배들이 막 밖에서 나쁜 짓 하고 돈 뺏기다 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로서 획 돌잖아. 그러면 이제 걔네들만 팰 수는 없잖아. 그때는 그런 사회니까. 그럼 니네 동기들 다 모여. 그래서 이제 패는 거지. 금수가 잘못해서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어. 아, 예. 예. 어쩌다가 최금수 대표가 자꾸 언급되게 되네요. 제가 작가님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독일 유학 가셔서 가장 자신 없고 못하는 거를 일부러 시도했다는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잘하는 거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왜 컴퓨터도 그때 그러니까, 그 도시 네. 3대에 있었던 거 사셨다고 하고 전원도 못 키셨다고 막. 네. 네. 전화로 배웠어요 컴퓨터를. 아, 국제전화. 네. 근데 그게 홍대 서양학과를 다닐 때 되게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행위 자체가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했었어 어렸을 때. 네. 근데 이제 제도권 교육을 받고 나서 홍익대학교에 들어가서 나서는 뭐 이렇게 금지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서보 금기. 작가님한테 배우셨던데. 박서보 선생님 3학년 4학년 배웠지. 근데 뭐 수업을 안 들어오셨으니까 1년에 한 번 들어오시니까 뭐 배웠다기보다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교육은 그랬어요. 근데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게 나아. 잘못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꼭 들어오셨어도 이렇게 금기. 그러니까 그 양반들의 당신들의 예술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또 교육은 다른 부분이잖아. 근데 그렇죠.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때가 이제 박정희에서 전두환 들어서고 그럴 때 아니에요. 노태우 때까지니까 졸업할 때가 노태우가 됐으니까 사회 자체가 되게 강압적인 사회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형상이 들어가는 미술을 하면 마치 저급한 것처럼 취급하고 또 미술이 한 두 가지 마치 뭐 모더니즘 중에서도 미니멀이라는 한 아주 작은 그렇죠. 장르인데 그 장르를 가지고 전체를 다 현대 미술을 얘기한다는 건 코미디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보면 색깔 쓰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쓰면 농담은 진짜 빨갱이. 하여간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금기가 많았기 때문에 독일 유학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안 가고 그냥 모 선생님은 나보고 용배가 대학원을 알아 그랬는데 대학원 간 바에 거기 2년 더 있을게요. 그러고 왜냐면 배울 게 없었으니까. 배울 게 없었다. 당연히 그럼 없지. 금기로부터 지금 많이 자유로운가요? 한국 미술. 결국은 예술이라는 행위 자체가 네. 지금 이제 아까 왜 제일 못하는 걸 하려고 했냐면 일종의 확장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이 내가 이 표현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는 상태에서 독일을 가서 굳이 내가 하던 것들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잘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를 하자. 그게 잘 맞던 거야 그러면? 잘 맞아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 확장을 하려면 네. 표현에 대한 확장을 하려면 내가 못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통스럽잖아요. 그 재미에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점점 자유로워지고 또 그걸 통해서 나뿐 아니라 남을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작품의 어떤 뭐라고 그러나 영역조차도 넓힐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노이즈 같은 경우만 해도 음악에서는 전혀 쓰지 않던 건데 지금은 자유롭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총 키지 덕분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게 뭐 팝뮤직에서도 쓰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금기시 됐던 것들이 어떤 몇몇 예술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금기를 깨고 그걸 통해서 관람객 또는 예술가들조차도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예는 많아요. 제가 99년도에 했던 촉각적 다큐멘터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그 모니터가 이렇게 천천히 왕복을 하는 건데 모니터의 이동 속도랑 안에 카메라 촬영 속도랑 같아요. 마치 이렇게 스캐닝 하듯이. 네. 그래서 그때 하리수도 나오기 전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태원에 저 트랜스라는 카페 가가지고 꼬셨어. 나 작품을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네. 도와달라고. 트랜스젠더들. 근데 안 넘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6개월을 쫓아다니면서 술을 마셨어요. 아, 근데 그 작품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는데 어느 날 이제 나보고 오빠 이제 벗을게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자분인 거죠 당연히. 네. 네.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그날 곧장 촬영을 해서 뭐 돈 몇 푼 지어주고 그냥 모델로 썼다면 네.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럼 그게 이렇게 누드인데 네.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배 성기 이렇게 가면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나랑 인터뷰, 난 목소리만 들어가는데 그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 다음에 그런 인터뷰. 그러면은 네. 재밌는 게 나는 질문을 하고 걔가 대답을 하는데 1시간 정도 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프레이밍이 여기 있어. 네. 틸 다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속도로 갈 거 아니야. 네. 카메라 네. 네. 틸 다운 할 때 네. 요거랑 실제 모니터가 네. 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네. 모니터가 얼마나잖아요. 네. 여기 머리 이렇게 어. 움직이는데 스캐닝 하듯이 네. 그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네. 안에 속도랑 무빙 속도랑 실제 같으니까. 그러고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관람객은 이 사람의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거야. 네. 언제나 부분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프레이밍에 관련된 작품인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가졌던 조그마한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이런 걸 스스로 깰 수 있었으니까 네. 제가 먼저 깨져야 작가가 그 다음에 관객들이 깨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 그러지 않으면 작가님 제자들 많으시잖아요. 제자들 네. 많죠. 되게 무섭다고 들었어요. 무서워. 제가 예, 많이 울렸다고 어제. 홍대에 갔더니 울더라고. 조관용 그 평론가. 관영이요? 예, 맨날 울렸다고.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자기네가 갖고 온 아이디어가 네. 형편없다는 걸 몰라. 뼈난 건데. 그냥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 그래서 네. 경원대학교에서는 옛날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걸 느꼈냐면 학생 때 실수를 해야 화단에 나가면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화단은 프로의 세계잖아. 네. 근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칭찬만 받아. 그리고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책임지지 않아. 네. 살아남는 건 자기 몫이야. 그렇죠.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첫 번째 전시회 다 쓰러져. 아. 첫 번째 전시회에 쓰러진다는 거는 그나마 욕먹으면 다행이야. 네. 무관심해진다. 다 쓰러져.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런 작품들은 누가 몇 년도에 다 했고 컨셉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런 사실을 말한 얘기들을 건데 사실을 울었다라는 다, 거죠. 다 얘기하면 네. 그리고 나는 용감하게 얘기하거든. 이거 야, 이 작품 너무 이렇다. 다시 생각하자. 제가 한번 생각한 게 숙제가 일주일에 한 5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거였어요. 네. 스케치로.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화려하게 멋진 거 말고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보자. 그런데 그리고 5개를 하나씩 다 왜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주고 아니면 제가 자료를 찾아 보여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스스로 5개의 아이디어가 매주 깨질 거 아니야. 네. 매주. 네. 저는 그게 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창작은 네. 학습한 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한 것을 다 덜어냈을 때부터 나오는 거야. 잠재력이라는 것이 네. 내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에너지잖아. 네. 잠재력이잖아. 창작은 거기서부터야. 여기는 창작이 아니야. 그래서 100개 정도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 100번 깨지는 거잖아. 그치? 제스퍼 존스가 비슷한 말씀 했던 것 누구요? 같아요. 제스퍼 존스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를 없애는 게 뭐 우리는 뭐 그거는 제스퍼스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아니니까 아, 예.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비슷한 하여간 창작 과정이 비슷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아. 근데 어느 학교는 가면 내가 만약에 10개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깨졌어. 그러면 다른 친구도 또 나랑 다른 아이디어로 깨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만약에 10명이면 50개의 아이디어가 깨지는 거야. 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잖아. 그게 교육인데 홍대는 처음 갔더니 자기 것만 얘기하고 가버리더라고 애들이. 내가 출석을 안 부르니까. 그래서 아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뭔가 교육적으로 잘못돼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네.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겠구나. 네. 그리고서 그 해가 1년인가 가리키고 관뒀거든 학교를. 네. 그리고 내가 그랬지. 그 이후에 작가가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쥐. 아. 홍대 생각해서 없어. 하나도 안 나오잖아. 나올 수가 없어. 불가능. 작가님 그 네. 작품 얘기할게요. 네. 이번 작품 컴퓨터 약간 다운됐을 때 나온 이미지 맞죠? 블루 스크린. 네, 블루 스크린. 거기서 아이디어 얻은 거죠. 네. 그건 20년 전에 했어요. 20년 전에. 20년 근데 이번에 전에 조형으로 한 저 거. 안에 거 보셨어요? 비디오? 네네. 그게 먼저. 그러니까 그게 먼저고. 스크린이 네. 뭐냐면 옛날에 윈도우가 불안정한 시절에 네. 블루 스크린이 뻥 뜨면 이제 미치지. 네, 그렇죠. 새로운 무서운 공포죠. 시대죠. 네. 네. 그러니까 보편적 공포랑은 되게 다른 종류의 공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공포는 귀신이라든지 어찌 네. 보면 약간 잔인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인데 모니터에 블루가 뜨는 것 자체가 주는 공포. 그러니까 정보의 사라짐에 대한 공포가 네.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지금 핸드폰 잊어먹는 것보다 더한 그러네요. 그런 진짜. 거죠. 그런 네. 공포.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새로운 공포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작업을 한 20년 전에 했었어요. 한 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코비드 이후로 네. 모든 미술관이 셧다운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 기술도 나오고 여러 네. 가지 기술력이 나오고서 지금 다시 이제 이 작품을 하면 이제 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작품 종류의 작품이 많아요. 브로큰 미러도 사실은 24살 때 첫 작품이 있어요. 독일에서. 아. 그리고 14년, 12년 뒤에 한국에서 다시 했어. 아, 그렇군요. 그게 그런 식으로 뭐 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뭐라고 그러지? 보통의 작가들은 이렇게 연작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오목이라고. 오목이요? 오목. 오목. 오목 예, 뜰 예. 때. 네네. 제일 많이 쓰는 기술이 떨어진 삼상 정도야. 야, 아. 기술력이. 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걸 어찌 보면은 뭐 진화론 쪽의 입장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그냥 그거보다 오목이 더 맞는 표현 같아. 저는 바둑 두듯이 하고 싶어. 바둑이요. 포석을 두고 아, 떨어지고 내 네. 집이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가 없어. 끝까지 가봐야 돼. 그래서 인생을 바둑판 전체로 보고 하나하나씩 띄엄띄엄 두자고. 아, 연작에 그러니까 띄엄띄엄. 예, 있는 띄엄띄엄해서 숫자로? 네. 그리고 나중에 연결시키자라는 아, 생각으로 했었어요. 그게 지금 다 연결 안 됐죠, 그러면? 이제 슬슬 하려고. 이제 내년에 60이니까 이제 네. 이제부터 연결하는 작업 해야지. 아. 여태까지는 실험만 한.
띄엄띄엄 뒀는데 이제는 띄엄띄엄 실험만 다 뒀지만 아이디어는 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실험이었어요? 작가님. 그럼요. 보편적으로 여태까지 그렇죠. 왜냐면 내가 뭐 아트페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적인 작가는 아니니까. 네, 비엔날레 많이 나가시잖아요. 비엔날레 주로 나갔었고. 그래서 블루 스크린이 이제 그때 아이디어를 시작해서 이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대적 환경이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코비드 때문에 물리적인 미술관이 셧다운된 것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FT다 뭐다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나온 것들,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관련들. 네, 네, 이런 두 가지.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흔히들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코비드의 물리적 바이러스가 있고 네, 컴퓨터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블루 스크린 처음에 보면 뭐라고 뜨냐면 뭐 너의 컴퓨터의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뭐 잠시 셧다운 시킨다. 그래서 그거를 바꿨어. 그러니까 너의 아트 유니버스의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피지컬 아트를 셧다운 시킨다. 물리적인 예술을 셧다운 시키라고. 저기 메시지 써 있네요. 예, 그래서 출발하게 된 거고 먼저 제작은 비디오 먼저. 네, 네, 저 비디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블루 스크린이 이제 떨어지면서 어떤 형상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세 가지 했는데 뭐 생각하는 사람하고 밀러의 비너스하고 네. 피에타는 아직 조각으로 못 만들었고 비디오로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존재가 없잖아요. 그 예술 작품이 갖는 어떤 활용성, 속성,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막 같이 뭔가 본질은 하나도 없어진 듯한 느낌들. 네. 껍데기만 있고 표상만 있고 내용도 하나도 없고 이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갖고 있었던 생각. 근데 그거는 끊임없이 있었어요. 저 약간 노이즈에 관련된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예술가가 뭔가를 계속 쌓아나가기보다는 예술가는 정제된 사회에 자꾸 노이즈를 줌으로 해서 네. 뭔가 새로운 걸 자꾸 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최근 한 10년간 예술이 재미없었는데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NFT나 이쪽이 개념 자체는 되게 훌륭했어. 개념은 너무 훌륭해서 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경제하는 놈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라 그런지 그 비열함과 그런 네. 꾸질꾸질함이 뒤에 예술가가 안 있었어. 하고 공대생들이 다 뛰어들었잖아요. 이게 돈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블루 스크린 네. 중에서 중간에 우크라이나 국기 갖고 간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원래는 작년에 유엔하고 저 국경 없는 의사회하고 네네. 뭐 해가지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네. 독일 주최 쟤네를 가지고 이제 뭘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NFT를 하는데 되게 그 오픈 날 걔네가 내려버렸어 저 작품을. 바이낸스 애들이.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도대체 그 내면엔 뭐가 있을까? 단순하게 그냥 작품을 내렸는데 왜 내렸을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독일 친구 통해서 계속 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러시아에 물리적 돈을 묶었잖아요. 네, 네. 전쟁 때문에. 네.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갔겠어? 가능한 코인으로 그렇죠. 코인은 거래가 다 네네, 되니까. 그쵸. 그래서 벼랑간 전쟁 이후에 바이낸스랑 저기 그 미국 애들 그 플랫폼 뭐라고 그래? 생각이 안 나. 하여간 그쪽으로 돈 투자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럼 걔네는 그냥 엄청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걔네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린 거예요. 걔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겉은 이렇지만 뒤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작년에 느낀 바가 많았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에 그것도 15년쯤 전 작품인데 컴퓨터 폴더 모양을 봤어요. 네, 네, 그걸 알아요. 드래그 시키는 거, 네. 물리적으로 드래그 시키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사람들이 뭐 나이키 하는 애들 보면 지네가 디자인하지만 물리적인 생산은 다 동남아에서 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그런 여러 가지가 깔려 있다고 한 거고 이 작품은 스테인레스로 제작했고 한 2,000개의 조각을 다 용접해서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제작했나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좀 이따. 네. 그리고 나 지금 엘보 왔어. 망치질을 하도 해. 예, 이거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는 건데 사실 프린트하면 쉽잖아. 3D 네. 프린트하면. 네네. 그리고 브론즈를 뜨면 쉽잖아. 네. 근데 내가 보기엔 둘 다 그건 전통적 조각 개념이야. 아,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글쎄 아직 뭔가 개념적으로 구체하지 못했지만 보통의 예술 작품과는 되게 다른 거야. 아까 폴더 자체를 컴퓨터상에 있는 폴더 자체를 실제 오브젝트로 만들었을 때 네. 물리적인 이룩 생산인처럼 이것도 지금 없는 거야 완전히. 네. 제가 3D로만 만드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바깥으로 끌어내서 한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몇 개 더 해보고 생각 중이야. 근데 뭐 되게 아날로그적인 표현이죠. 완전 아날로그 끝이죠. 노동과 아날로그. 그래 보이진 않았는데. 네, 엄청난 놈이 들어간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이 더 늙기 전에 이런 작품을 해봐야 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는 하는 족족 다 팔아먹었더니 작업실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팔렸죠? 뭐 하나 어디 뭐 회장님이 사신다고는 했는데 네. 작년 근데 그래서 하나 또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좀 갖고 있으려고 합시다. 그래야 아. 좀 큰 전시를 만들고 막상 뭐 큐레이터나 외국에서 애들이 와도 작업실에 아무것도 없어. 모니터로 보여줘. 그러니까 이거는 모니터로 표현이 안 되거든. 칼라나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물질 느낌이. 네. 그래서 좀 갖고 있을 꼭 누가 사겠다 그러면 하나 다시 만들어서 둘 중에 똑같은 거 만들어서 골라라. 그래서 하나는 영원히 이제 전시 피스로 갖고 있으려고 해요. 작가님 근데 갤러리 전시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안 해요. 이번에 어떻게 하게 되시죠? 현식형이 하자고 그래. 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현식형이 계속 하자고. 형 내가 이 블루에 대한 보통 사전적 의미하고 되게 다른 보통은 이제 색을 하나를 보면 이걸 다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이거를 다른 패러다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은 뭐 한 도시에 네. 100년 전의 집도 있고 지금의 지은 집도 공존하듯이 아날로그니 디지털이니 뭐 나눌 이유도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같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블루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면 모더니즘이면 모더니즘의 시각으로 바라본 블루가 이제 한국의 전시 형태인데 종적인 형태 그러니까 제네레이션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미디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게 훨씬 더 입체적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제가 옛날에 스케치만 갖고 있고 못 만든 작품이 있는데 이세도라고 네네. 알파고. 알파고하고 네. 했었을 때 걔네 그 기고를 5개를 제가 쌓아놓은 작품이 있어요. 공간에. 네.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 생각했어. 평면이잖아. 근데 이걸 입체로 얹으면 골 때리겠는데? 그래서 그걸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는 평면적 사고를 레이어를 주면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면 그동안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식형이랑 그런 기회에 뭘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참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하고 이제 원래 3인전을 하려고 하다가 네. 뭐 갤러리에서 그거 하자 그랬더니 바로 다른 작가들 자꾸 끼워넣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아 내 컨셉이니 이건 내가 그냥 갖고 가고 안 하겠다 그러고 치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렇게 그리고 된 거. 인성이도 그렇고 네. 임 작가도 그렇고 뭐라 그러지? 과거의 그룹전 같은 느낌? 과거의 그립전 같은 느낌. 보통은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작가들끼리 모을려서 지네끼리 술 처먹으면서 컨셉 잡고 다 하잖아. 작가들이 다 했잖아. 큐레이터가 없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큐레이터가 중매를 해. 네. 큐레이터가 중매를 하니까 네. 작가들끼리 뭐라 그러지? 작품만 띠디디 걸고 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예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80년대 중반 후반에 소고브로 운동들 했던 것보다 훨씬 덜 신선하고 젠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그냥 성격들 다 좋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술 먹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방식이라고 나쁜 건 아니니까 그 장점들을 한번 활용해 보자. 이래저래 얘기하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좀 뭐라 하지? 좀 즐거웠어. 그렇군요. 또 작품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작품이 어떻다고 되게 날카롭잖아 작가들. 그렇죠. 왜 날카로운지 알아? 왜요? 걸려서 무식이 딸려나서. 근데 여기는 그냥 같이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서로 진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즐거운 전시였습니다. 그렇군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네. 한마디 해주시죠. 무슨 말을 해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럼 제 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백남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인터레스팅하고 퍼니하고 구분하라고. 불행히도 지금 한국 미술이 퍼니로 가는 건 저는 정말 아주 안 좋게 보고 있고. 퍼니로 가는 걸 되게 안 좋게 본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인터레스팅이 아니라 퍼니야. 그러니까 반사적이야. 네. 눈에 와서 뇌까지 전달이 안 되고 네. 뇌까지 전달이 돼서 감정이 표현이 돼야 인터랙션이 되는 것인데 인터랙티브만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인터랙티브만 있다라는 거는 와서 그냥 반응만 있지 네. 인상 네. 인프레스 되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없다라는 거. 안으로 들어와서 희석이 돼서 내가 나갔을 때 네. 표현이고 네. 그것이 인터랙션이라고. 네. 진짜 공감. 네. 근데 지금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건 나는 간단해. 인터레스팅과 퍼니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레스팅과 퍼니를 구별해라라는 거죠.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백남준이 그러니까 중요한 말. 네. 그 정도. 네. 그리고 근데 그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해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안 깼어. 어제도 과음하셨나요? 어제? 나 술 한 2달 전에 먹고 어제 처음 먹었어. 아, 그러신 거 평소에 별로 안 드시나 봐요? 이거 일하느라고 시간 아, 없었어. 그래요? 노동하느라고. 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진짜 노동자로 살았거든. 네. 작년에 이제 작업실 새로 짓고 있어서 아, 작업실 진다 들었어요. 네, 새로 짓고 있어서 설계도 내가 하고 다 해가지고 네. 직접 직영공사라고 그러죠. 네네. 직접 하고 노동도 다 하고 뭐 공구리도 붓고 뭐 별짓 다 했는데 네. 한 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지 뭐. 아, 그래서 뭐 또 올해는 또 이 조각도 이거 다 거의 제가 한 거거든. 뭔가 그동안에 맨날 그 말끔한 예술가들이랑 놀다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랑 놀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커요. 예술에 대한 생각들,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들, 네. 또 교육적 측면이 뭘까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예. 또 올해까지는 아마 그렇게 지낼 것 같아요. 또 한 2년은 노가다를 뛰어야. 그래서 요새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 노가다 뛰느라고. 네. 노가다가 저는 이렇게 수공예적인 거 잘 원래 안 해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개념 작업이나 이런 것만 하다 보면 부끄러워져 아, 그러세요? 스스로. 아, 그래서 그냥 가끔은 이제 머리가 정말 빡할 때는 수공예적인 작품을 해요.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가다를 해요. 네. 머리가 복잡할 때. 아, 그냥 수영을 하신 거네, 이번에 그러면? 계속 그래 왔어요. 네. 좀 풀다가 좀 머리가 복잡하면 단절하고 네. 외부로부터 단절하고 혼자 노가다 뛰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최근 몇 년 동안 예술 활동을 열심히 안 했거든요. 네. 재미가 없어서. 아, 재미가 없었어요?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뭐 물리적으로도 그랬죠. 왜냐면 코비드 때문에 못한 것도 아, 있고 네네. 또 중국 쪽의 전시는 또 이 사드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아, 다 네. 날아가면서 아, 날라갔군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강 문제도 있었었고 네. 뭐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이렇게 노가다 뛰면서 몸을 만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다시 좀 뭐라지 욕구? 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내 예술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저는 좀 이렇게 미학적 베이스에서 쭉 오는 작가는 아니잖아. 좀 사회적이고 아, 그렇죠. 정치적이고 네네. 이런 것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회가 거지 같을수록 창작 욕구가 막 땡겨. 아, 요즘에 창작력과 엄청 촛불 때 그랬어요. 촛불 그 우리 혁명 바로 전에 그때 네네. 개인인데 아, 그때 막 그럴 때 땡겨 막. 이번에 오랜만에 땡기신 거네요? 요새 정치가 거지 같으니까 그렇죠. 딱 땡겨. 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졌어. 그리고 생전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못해야 될 사람들이 네. 떳떳이 나타나서 네. 막 말하는 거를 보면서 주류 미디어에서 아,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미친 할 말이 생기죠. 아, 의욕도 생기고. 그렇군요. 요새 좀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아, 작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